이번에는 대사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시된 것이 바디 사이즈 체구가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주사위를 쌓아놓는 모양을 통해서 체구가 어떻게 대사율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그림이 지금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한 변에 3개씩 주사위를 쌓은 게 있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6개, 즉 2배를 증가시킨 거죠. 한 변의 길이가. 그리고 또다시 2배를 증가시켜서 12개씩 쌓은 경우 가로 세로 높이가 이런 식으로 2배씩 증가시켰을 때 이때 표면적과 부피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을 보면은 이 3개씩 있는 가장 작은 그림에서는 3개니까 표면적은 3, 3은 9가 되겠죠. 이 작은 정육면체를 1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표면적은 9 곱하기 6, 그러니까 6개의 면이 있으니까 9, 6, 54가 되겠습니다. 부피는 3, 3, 3이니까 27이 되겠죠. 반면에 이제 2배를 늘렸을 때, 한 변의 길이를 2배로 늘렸을 때는 표면적은 어떻게 되죠? 6개니까 6, 6에 36에다가 또 6면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다시 곱하기 6을 하면 216이 됩니다. 그리고 부피도 역시 어떻게 6 곱하기 6 곱하기 6 해서 216이 됩니다. 12일 때는 표면적은 여기 12 곱하기 12 144에다 곱하기 6을 하니까 864가 되고, 부피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2에서 1728이 됩니다. 이때 표면적과 부피 비율은 한 변의 길이가 3일 때는 2대 1로 표면적이 부피에 비해서 더 크게 됩니다. 반대로 한 변의 길이가 12일 때, 그러니까 덩치가 더 커졌을 때는 표면적보다 이 부피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덩치가 커지면은 표면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열 생성량을 보면은 이것은 신체 용적에 이제 비례하게 됩니다. 용적, 즉 부피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즉 부피가 크다는 얘기는 같은 세포의 크기라고 가정할 경우 이 그림에서처럼 부피가 크게 되면은 그만큼 어떻습니까? 많은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부피는 곧 열 생성과 관련이 있다. 부피가 크면은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열 생성량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표면적은 외부와 접촉하는 면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표면적을 통해서 몸 안에 있던 열이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열 발산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덩치가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열 생성량은 많아진다는, 열 생성량 대 열 발산의 비율을 보면은 부피가 작을 경우 열 발산이 더 많아지고, 덩치가 크면은 열 발산량이 상대적으로 감소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덩치가 작은 동물일수록 생성량에 비해서 발산량이 많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뺏기는 열이 그만큼 많으니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열을 생성을 해야만 될 겁니다. 즉 체우가 작으면은 발산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즉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발산되는 열만큼 그 열을 생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사량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등치가 커지면은 상대적인 표면적인 비율이 적으니까 발산량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 생산량이 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덩치가 크면은 기초대사량은 이제 감소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4-46은 같은 개수를 가지고 어떤 인형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저기 사람 모양은 표면적이 그러니까 같은 용저인데 이제 표면적은 상당히 이제 표면적은 더 넓게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동물들은 그러니까 서로 겹쳐 있는 부분이 안쪽에 있는 육면체가 많으니까 결국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표면적은 줄어드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은 체중일 경우 홀쭉한 모양이 열 발산량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동물처럼 홀쭉하지 않고 뭔가 좀 통통한 모양일 때 열 발산량이 이제 줄어든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지역에서는 열 발산량이 더 높은 게 유리하니까 주로 이제 날씬한 그러한 몸을 가진 생명체가 더 유리하게 될 테고, 추운 지역에서는 반대로 오른쪽에는 이런 형태, 즉 날씬하지 않고 뚱뚱한 형태를, 덩치가 큰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대사 체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4-47은 여러 동물에서 이제 산수 소비량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 산수 소비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초대사량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덩치가 큰 동물은 산수 소비량이 상당히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덩치가 아주 작은 동물은 산수 소비량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체중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단위 체중으로 변환시켰을 때 체중당 산소 소비량은 작은 동물이 아주 현격하게 소비량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우스와 소를 예를 들어서 비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우스는 체중이 20g, 소는 약 500kg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마우스는 하루에 약 4kcal 정도를 기초대사량으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의 경우는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의 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루에 7000kcal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위 체중으로 나눌 경우, 킬로그램으로 나누면은 마우스의 경우는 킬로그램당 200kcal를 필요로 하고, 기초대사량이 200kcal가 되는 거죠. 그런데 소는 오히려 훨씬 더 적은 값인 14kcal만 기초대사량으로 측정이 됩니다. 즉 생존하는데 훨씬 더 적은 양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체중으로 나눈 값을 가지고서는 체중과 열 생성량을 이제 열 생성량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중과 열 생성, 즉 기초 대사량과의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된 것이 표면적은, 그러니까 체중은 앞에서 부피에 해당이 되겠죠. 부피에 비례해서 체중이 이제 증가가 되고, 표면적은 이제 제곱이 되는 거죠. 표면적은 제곱, 각 변을 이제 곱한 값으로 나타나니까 제곱이 되고, 발산량은 표면적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중의 3분의 2 제곱한 값, 즉 용적에 대한 체표면적의 이 관계죠. 이 표면적과 부피의 관계가 3분의 2 제곱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체중의 3분의 2 제곱한 것을 갖고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4-48에 보면은 X축이 체중이고 Y축이 열 생성량이 되겠는데, 하루 동안 생성되는 열 생성량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때 붉은색 점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체중의 3분의 2 제곱한 값으로 나눴을 때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4-47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이제 비슷한 어떤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구와 상관없이 어떤 체중과 열 생성량과의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값을 이제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3분의 2제곱이 아니라 4분의 3제곱, 그러니까 체중의 4분의 3제곱한 값으로 나눠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각 동물들의 이제 체중과 열 생성량 위치가 이렇게 점으로 찍혀져 있는데, 이 점이 거의 어떻게 됩니까? 이 선으로 거의 대부분 연결이 되죠. 즉 체중과 열 생성량의 관계식이 이 체중의 4분의 3제곱을 곱한 것으로 나눠지니까 어떤 확실한 관계식이 나오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4분의 3제곱한 것을 대사체중이라고 부르게 됐고, 이것은 체구와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경과 내분비 조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초 상태에서는 간의 열 생산량이 가장 많고 운동 시에는 근육의 열 생산량이 가장 많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환경 온도가 낮아지면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증가되어 열 생산이 아주 빠르게 증가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도 열 증산 효과가 있긴 한데, 다만 어떻게 느리게 나타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앞에서 에피네프린은 아주 빠르게 작용하는 데 반해서 갑상선 호르몬은 투여 후 12일에서 13일에 그 효과가 최고가 된다. 그림 4-49에 보면 나와 있죠.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한 후 10일이 넘어야 대략 여기서 12일에서 3일 정도 됐을 때 최고 값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기간에 걸친 대사량의 변화는 즉 뇌하수체 호르몬이나 또는 부신피질 호르몬에 의해서 이런 장기간에 걸친 대사량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수 동적 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물이 사료를 섭취한 후 산수 소비량이나 발열량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음식물이
흡수될 때 생성되는 열량이고 차가운 사료 섭취 시에도 나타나고 아미노산을 정맥주사에도 나타난다. 그렇지만 간을 절제한 동물에서는 아미노산을 투여해도 관찰이 되지 않는다. 즉 간이 아미노산 투여에 의한 그 열생선 증가는 이제 간이 관여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한냉 시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줄 뿐 그대로 방출이 된다. 즉 이 특수 동적 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에너지는 ATP로 저장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동적 작용으로 소비되는 소비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보면은 단백질의 경우는 단백질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30%를 특수 동적 작용으로 소비가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탄수화물은 10%, 지방은 5%가 이 특수 동적 작용으로 소비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수 동적 작용에 의해서 비록 몸의 ATP 생성으로는 이어지지 않지만 겨울에 아주 추울 때 배고플 때는 더욱 추위를 느끼지만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오면은 훨씬 추위를 덜 느끼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것은 이 특수 동적 작용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환경 온도가 대사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제일 상단에 있는 그림은 환경 온도 변화에 따른 체온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략 0도에서 33도까지는 환경 온도가 변할지라도 체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0도씨보다 낮아지게 될 경우 환경 온도가 0도씨보다 낮아질 경우는 체온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열을 많이 빼앗겨서 열이 이제 생성되는 양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게 되니까 체온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체온이 아주 고온의 환경 온도에서는 올라가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는 대략 33도 이상으로 환경 온도가 올라가면 체온도 역시 같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반토프 법칙 때문인데 온도가 10도씩 증가하면 화학 반응 속도가 2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차 대사율 역시 반응 속도가 10도 올라가면은 2~3배 정도 증가한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체온은 10도씩까지 증가되지는 않죠. 즉 47도까지 체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 상태까지 해서 올라간다면 그 전에 이미 이제 사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10도씨 변화는 생각할 수가 없고 대신에 어떻습니까? 체온이 1도씩 증가할 때는 기초대사가 약 10에서 20% 정도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온도가 올라가면은 주변 환경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런 반응 속도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체온도 올라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은 환경 온도 변화에 따라서 대사량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사량의 변화를 보면 온도가 33도 정도보다 환경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대사량도 같이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올라가기 전에 환경 온도를 갖다가 상한 임계 온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온도가 이 상한 임계 온도보다 올라갈 경우 대사량도 증가하게 되는 것은 바로 반토프 효과 때문이다 라고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다음에 환경 온도가 이 상한 임계 온도보다 더 아래로 내려올 때는 체온이 일정 정도
계속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어느 특정한 환경 온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번에도 대사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대사량이 증가하기 직전에 환경 온도, 이것을 하한 임계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한 임계 온도보다 환경 온도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체열 발산량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즉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사량을 증가시켜야만 될 겁니다. 그래서 환경 온도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수록 대사율은 점점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환경 온도가 어느 시점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 대사율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온도보다 환경 온도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이번에는 대사량이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최대점, 대사량의 이제 최대점 되는 이 온도를 정점 대사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0도보다 약간 아래, 그러니까 0.5도나 뭐 이 정도 되는 그러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수치는 동물에 따라 이제 다르다 하는 것이 그림 4-50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다시 이제 오른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환경 온도와 체표 면적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긴 그림은 이제 돼지로 그려져 있지만 사람도 분명히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환경 온도가 낮아지면, 좀 추우면은 몸을 움츠려서 본능적으로 표면적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열의 발산량을 감소시키려고 감소시키는 이런 동작을 행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반대로 환경 온도가 올라가면은 열 발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몸을 쭉 핀다. 그래서 체표 면적을 증가시켜준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대사량이 변하지 않는 온도, 즉 상한 임계 온도와 하한 임계 온도를 임계 온도 그 사이를 갖다가 저온 환경이라고 합니다. 상한 임계 온도와 하한 임계 온도는 이제 설명을 했었고요. 그 밑에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이 환경 온도를 저온 환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량의 변화가 없는 환경 온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송아지는 약 13에서 25도씨, 돼지는 0에서 15도씨, 이 온도 안에서는 대사량의 변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임계 온도가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대사량을 증가시켜도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어려워 체온이 감소하는 환경 온도, 이 정점 대사가 이루어지는 온도가 이제 또 임계 온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루어지는 대사의 양이, 그러니까 대사량이 최대인 지점이 이제 정점 대사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 4-50을 보면 동물에 따라서 저온 환경이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소는 대략 0도씨에서 한 17도씨까지 온도 범위에서는 체온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 안에서 체온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대략 영하 2도가 될 때까지도 체온 변화가 없다. 체온 변화가 아니라 대사량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양이 소에 비해서 추운 환경에 더 잘 적응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어떻게 됩니까?
상한 인계 온도도 더 높죠. 결국 양은 소에 비해서는 더 추운 환경, 그리고 더 더운 환경에서도 양은 잘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뿐만 아니라 어린 동물들은 대체적으로 이 적은 환경 범위가 상당히 높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 어떻게 되죠? 12도에서부터 25도까지가 적은 환경 범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송아지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겨울에는 송아지한테 이런 특히 이제 겨울에 출산하게 될 경우 송아지를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대사량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의 경우 이렇게 밀실이죠. 밀실, 이제 막혀 있는 밀실 안에서 이제 혼자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가볍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거나 별로 이렇게 많은 움직임 없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어떤 행동을 이제 하면서 가만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앉아 있죠. 이때 이 방을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물의 온도와 나올 때의 온도, 물의 온도를 측정해서 물이 얼마만큼 온도가 올라갔는가 하는 것을 측정을 하고 물의 양을 측정하면은 결국 물이 얻은 전체 열량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열을 측정하는 방식이 이제 직접 열량 계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소를 좀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게 되겠죠. 소다이를 지나면서. 그러면은 그 부족한 공기만큼 다시 어떻습니까? 산소가 보충을 하게 될 겁니다. 보충이 되고 이때 보충되는 산소량을 측정을 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산소를 소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산소 소비량만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간접 열량계법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산소 소비량만 측정해서도 정확히 말하면 이제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소비량, 그 다음에 오줌의 양을 측정해서 질소 소비량까지 측정을 해서 간접 열량계법을 통한 어떤 대사량을 계산하게 되는데, 근데 오줌의 양 측정하는 것도 번거롭고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산소 소비량만 가지고도 간단하게 계산을 통해 대사량을 구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호흡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상은 영어로 줄여서 RQ로 보통 표시를 하게 됩니다. 호흡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된 산소량에 대한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비율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호흡상을 알게 되면은 지방이나 탄수화물의 이용 정도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공기 또는 기체의 부피는 온도와 압력 그리고 수증기압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특정한 기체의 부피는
다른 값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온도나 압력 변화와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의 기체의 부피를, 일정한 값의 기체 부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표준 상태로 전환한 후 표준 상태에서의 이산화탄소의 부피 또는 산소의 부피를 가지고 이런 RQ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표준 상태라고 하는 것은 0도씨, 1기압, 그리고 드라이, 수증기가 없는 상태의 이제 기체의 부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의 경우는 RQ가 즉 소비된 산소량과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양이 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의 1 해서 RQ가 1이 되고, 그리고 산소 1리터당 생성되는 열량, 이것을 산소의 칼로리 당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5.04kcal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리터의 산소가 소비될 때 생성되는 열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경우 5.04로 이제 제일 높은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지방은 RQ가 0.7이고 산소의 칼로리 당량은 4.69, 단백질은 RQ는 0.8, 칼로리 당량은 4.82가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에 따라서 정확한 RQ 값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비육둔의 경우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즉 살이 찌면서 몸에 이제 지방을 많이 축적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지방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즉 포도당이 지방으로 전환이 될 때 산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산소가 만들어지니까 밖으로부터 산소를 들여올 때 더 적은 양의 산소를 사용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즉 실제로는 산소 500ml를 사용했는데 포도당이 지방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100ml의 산소가 생성되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들여온 산소는 약 400ml만 소비된 것처럼 측정이 될 겁니다. 그 결과 실제보다 적은 양의 산소가 소비된 것으로 측정이 되니까 이때 RQ는 1보다 커질 수 있게 됩니다. 즉 체중이 막 증가되면서 몸 안에 많은 지방을 그러니까 지방을 계속 축적시키는 이러한 과정에 있는 동물들은 오히려 RQ가 1보다 커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비육둔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추동물에서는 반추의 제1위 안에서 미생물에 의한 소화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생성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숙주가 호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와 서로 합쳐지기 때문에 반추동물에서 정확한 RQ를 구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의 동물은 이제
앞에서 칼로리 당량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 산소 1리터가 소비될 때 이때 칼로리 당량을 4.83 킬로칼로리로 킬로칼로리의 열량이 생성된다고 이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즉 칼로리 당량을 4.83, RQ는 0.82로 이제 간주를 한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 4-4를 보면은 호흡상이 2일일 경우는 주로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고 0.7에 가까우면 주로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에서 비육든, 반추동물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것이 이제 100% 이렇게 이제 일치된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책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 4-5를 보면은 소를 절식시켰을 때 절식 시간이 길어질수록 호흡상이 점점 줄어들어서 0.7 근처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절식이 오래되면 몸에 저장되어 있던 지방을 주로 동원해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